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이상하게 마음을 붙잡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지금 통장에 100만 원도 없는 노인이 급격히 늘고 있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그저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새벽 내 통장 잔액을 보고 있던 내 손이 떨렸습니다. 숫자는 분명히 있었다. 그러나 그 숫자가 안전이 아니라 끝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나도 저 통계 속 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올해 72입니다. 젊은 시절 하루에 3번 일을 바꿔가며 살았습니다. 새벽엔 신문을 돌리고 낮엔 공장에서 밤엔 식당에서 접시를 닦았습니다. 돈을 벌면 아내와 아이들에게 주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땐 가족을 위해란 말이 모든 고생을 덮어주는 주문 같았죠. 그렇게 40년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주문이 나를 가난으로 데려온 마법이었음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얼마 전 오래 알고 지낸 친구 영철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요즘 어떻게 지내냐?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거칠었습니다. 잠시 뜸을 들이더니 그가 말했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대출을 받았어. 이번 달엔 연금으로 이자도 못 내겠더라.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 역시 비슷한 처지였으니까요. 우리는 둘 다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 왜 이렇게 초라해졌을까?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왜 이렇게 됐을까? 누구보다 부지런했고 성실했고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 그런데 왜 남은 건 불안과 빚, 그리고 고독뿐일까? 그때 떠올랐습니다. 우리의 노후는 준비되지 않은 전쟁이었다. 평생 싸워왔지만 마지막 전장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죠. 퇴직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존의 시작이라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나와 같은 세대의 친구들, 이웃들, 형님들 모두 비슷했습니다. 퇴직금이 들어오면 먼저 자식 결혼, 전세 자금, 빚 갚기에 써버리고 정작 자기 노후를 위한 통장은 비워졌습니다. 그때는 그게 사랑이자 의무라고 믿었죠. 자식이 잘 되어야 부모가 편하다. 그 말은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보면 자식의 행복을 위해 내 노후를 태웠던 그 순간들이 결국 내 삶의 안전망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저녁, 집 앞 공원 벤치에 앉아 노을을 보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 나이 되면 돈보다 잠이 문제야. 잠을 자도 마음이 편치 않거든.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겐 돈이 문제였습니다.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불안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불 꺼진 방 안에서 휴대폰 화면 불빛만 켜둔 채 잔액 조회를 눌렀습니다. 그 숫자가 이상하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평생 쌓아 올린 시간보다 훨씬 작고 가벼운 숫자. 하지만 그 숫자가 내 노후의 무게였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우리 세대의 불안은 가난 때문이 아니라 그 가난이 너무 갑작스럽게 다가오기 때문이라는 걸요. 준비하지 못한 끝은 늘 공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공포는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무너뜨립니다. 그날 이후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라도 진짜 현실을 마주하자. 나는 다시 내 통장을 열고 어떻게 살아야 이 불안을 이길 수 있을지를 하나씩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내 인생의 후반전이 비로소 진짜로 시작된 건 젊은 시절 우리는 그야말로 일만 알고 살았습니다. 새벽 어둠이 걷히기도 전에 나가고 밤이 완전히 내려앉아야 겨우 돌아오는 삶. 그렇게 30년, 40년을 보내는 동안 한 번도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가를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여유조차 없었으니까요. 세상은 빠르게 변했고 우리는 늘 그 뒤를 쫓아야 했습니다. 내 인생의 대부분은 가족을 위해 쓰였습니다. 아이들의 학비, 결혼자금, 전세 보증금,
그리고 부모님 제사비까지. 월급날 통장을 건네며 이번 달도 무사히 넘겼다는 안도감에 잠깐 미소 지었을 뿐 정작 내 이름으로 된 저축은 단 한 번도 자랑스럽지 못했습니다. 그땐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세대는 가족을 위해 사는 게 미덕이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정당화했죠. 퇴직을 앞두고 처음으로 쉬어보자고 생각했을 때 마음 한켠이 이상했습니다. 일 없이는 살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더 냉혹했습니다. 회사에서 떠난 그 다음 날, 세상은 나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매일 울리던 전화가 멈췄고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그 빈 시간이 공포로 변했습니다. 이제 나는 어디에 써야 할까? 그 질문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주변을 보면 다들 비슷했습니다. 같이 퇴직한 친구들은 처음엔 여행도 가고 골프도 치며 인생 제2막을 즐겼지만 1년이 지나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통장이 빠르게 줄어드는 걸 느끼면서부터였습니다. 누구는 집을 팔았고 누구는 대출을 냈습니다. 그중 하나, 내 고등학교 동창인 병수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우리가 평생 일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냐? 그 많던 세월의 노력은 다 어디로 간 거냐?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세대는 돈을 버는 법은 배웠지만 지키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는 강했지만 경제적으로는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자식이 대학만 가면, 결혼만 하면 이제 좀 편하겠지. 그렇게 스스로에게 위로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이들이 독립하고 나서야 깨달았죠. 이제는 도와줄 사람도 기대할 사람도 없다는 걸요. 어느 날 옆집 김어르신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일한 분이었는데 병원비 때문에 집을 팔고 월세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분이 남긴 말이 잊히지 않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는데 마지막은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하지 않겠니? 그 말이 내 마음을 깊이 찔렀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날부터 내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계산기를 들고 그동안 벌었던 돈을 대충 합산해 봤습니다. 40년 동안 모은 월급과 보너스를 다 합치면 6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 통장엔 400만 원이 전부입니다. 그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자식 결혼, 부모 병간호, 경조사, 대출 이자 모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흘러나갔습니다. 사랑은 분명 아름답지만 한 가지 사실을 잊고 살았습니다. 사랑에는 방향이 있어야 한다. 그 방향이 언제나 나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쪽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겁니다. 그 후로 나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는 노인, 폐지를 줍는 아주머니, 지하철에서 잠든 어르신. 그들은 모두 한때 누군가의 부모였고 자식에게 헌신했던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의 이름도 불리지 않는 존재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봤습니다. 저 사람과 내가 뭐가 다르지? 정답은 없었습니다. 단지 시간 차이뿐이었죠.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그게 이기심이 아니라 늦은 깨달음이라는 걸 믿으면서요. 그렇게 나는 내 인생의 두 번째 절반을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배우고, 다시 계산하고, 다시 일어나는 법을 말입니다. 누가 늦었다고 말해도 나는 이제야 진짜 내 삶의 주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나이 들어서야 비로소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돈보다 무서운 게 습관이라는 사실입니다. 평생 동안 익숙하게 믿어왔던 가치관이 내 노후를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나는 오랫동안 손에 쥐고 있던 것들을 하나둘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인정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가난해진 건 운 때문이 아니다. 구조 때문이다. 그 구조 속에는 네 가지의 그림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림자,
가족을 위한 희생입니다. 이건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이자 동시에 가장 큰 함정이었습니다. 우리 세대에게 가족은 신앙과도 같았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내주는 건 의무였고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종종 자신을 지워버리는 희생으로 변했습니다. 퇴직금이 들어오면 자식 결혼 비용부터 챙겼고 노후 자금은 늘 나중에로 미뤘습니다. 결국 그 나중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성공하면 괜찮을 줄 알았지만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도 버거웠고 세대 간의 거리도 커졌습니다. 사랑이 미덕이던 시대는 갔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림자는 체면이었습니다. 나는 이 단어가 얼마나 무섭고 집요한지를 늦게야 깨달았습니다.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경조사. 남들이 어떻게 볼까를 의식하며 감당할 수 없는 돈을 썼습니다. 그때는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체면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았습니다. 나는 빚을 갚으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조금만 덜 보여줬다면 지금 이렇게는 안 됐을 텐데. 체면은 우리를 품위 있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현실을 가려버리는 가면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림자는 금융문맹입니다. 나는 평생을 일하며 살았지만 돈이 어떻게 불어나는지는 몰랐습니다. 이자는 그냥 덤인 줄 알았고 주식은 부자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주변에서 이건 확실해. 요즘 다 이거 한다는 말을 듣고 따라 하다 보니 몇 달 만에 평생 모은 돈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나는 돈을 번 게 아니라 돈에게 끌려다녔구나. 우리는 일하는 법은 배웠지만 돈을 지키는 법은 배우지 못한 세대였습니다. 학교도 직장도 사회도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늙어서야 다시 돈 공부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마지막 그림자, 그리고 가장 깊은 상처는 자식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건 부정할 수도 없고 후회만으로 끝낼 수도 없습니다. 내 자식만큼은 나처럼 살게 두지 않겠다. 그 다짐으로 살아온 세대가 바로 우리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때로는 자식을 약하게 만들고 부모를 무너뜨렸습니다. 내가 알고 지내던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자식에게 평생 주기만 했는데 이제는 한 번쯤 받아보고 싶어요.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사랑이 빚이 되고 헌신이 후회로 바뀌는 순간 그건 부모의 상처이자 자식의 부담이 됩니다. 이 네 가지 그림자가 얽혀 만들어낸 게 바로 노후 빈곤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누구도 그걸 탓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두가 그땐 어쩔 수 없었지라며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다르게 말하고 싶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는 말로는 내 인생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건 변명이 아니라 유언과도 같은 무력감이니까요.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일은 반성보다는 인식의 전환입니다. 자식을 사랑해도 체면을 지켜도 돈을 몰라도 이제는 스스로를 지키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늦었어도 괜찮습니다. 배움엔 나이가 없고 변화엔 시기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바뀌겠다고 마음먹는 지금 그 순간입니다. 그날 밤 나는 조용히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내가 가난한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과 체면, 두려움이 내 삶의 주인이었기 때문이다. 그 한 문장을 적으며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엔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었죠. 그 믿음이 내게 두 번째 인생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아침 습관처럼 하던 행동을 바꿨습니다. 먼저 커피 대신 물을 마시고 뉴스를 보기 전 통장을 열었습니다. 그 숫자를 보는 게 두려웠지만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을 인정해야 비로소 대책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잔액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걸로 다음 달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며칠 지나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씩 편해졌습니다. 숫자를 바라보는 일이 더 이상 공포가 아니라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작은 수첩을 하나 샀습니다. 표지엔 내 삶의 구조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걸 적기 시작했습니다. 수입, 지출, 빚, 그리고 습관까지. 처음에는 숫자가 엉망이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은 98만 원, 국민연금 45만 원, 아르바이트비 30만 원, 기타 용돈 23만 원. 하지만 나가는 돈은 130만 원이었습니다. 매달 32만 원의 적자. 그게 내 현실이었습니다. 그제야 보였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는 구멍들. 휴대폰 요금 8만 원, 보험료 12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모임 회비 5만 원. 거의 절반이 의무감이라는 이름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남이 아니라 나를 기준으로 지출하자. 그날부터 휴대폰 요금을 절반으로 줄였고 불필요한 보험을 해지했습니다. 모임은 한 달에 한 번만 나가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 시간에 근처 초등학교 급식실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3시간, 월 40만 원. 처음엔 몸이 힘들었지만 사람들과 웃고 이야기하다 보니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무엇보다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감정이 나를 살렸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3달쯤 지났을 때 통장 잔액이 드디어 200만 원을 넘었습니다. 그 숫자를 보며 나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숨통이 트인다. 그날 밤 오랜만에 숙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가난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움직이지 않을 때 생기는 병이라는 걸요. 지금 내가 가진 게 작아도 그것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다면 그건 더 이상 가난이 아닙니다. 내가 변화하자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달라졌습니다. 동네 친구 정자 씨가 내게 물었습니다. 백 선생님, 요즘 얼굴이 좋아졌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일은 없어요. 다만 나쁜 일을 미리 막고 있을 뿐이에요. 그 말에 친구가 한참을 고개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의 마지막 구간에 와 있습니다. 젊은 날처럼 큰 돈을 벌 순 없지만 작은 변화로 인생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1. 하루에 커피 한 잔 줄이기. 월 5만 원 절약. 2. TV 대신 산책 30분. 건강 비용 절감. 3. 자동이체 해지 후 직접 결제. 불필요한 소비 방지. 이 사소한 습관들이 쌓이면 그것이 노후의 안전망이 됩니다. 내가 이 과정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이겁니다. 돈은 노력보다 습관의 결과다.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떻게 쓰고 어떻게 지키느냐가 노후를 결정합니다. 이제 나는 매일 밤 수첩을 덮으며 이렇게 적습니다. 오늘 하루도 작은 돈이 나를 지켜주었다. 그 문장을 쓸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누군가는 내게 묻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변화예요? 하지만 나는 단호히 말합니다. 이 나이라서라도 변화해야 합니다. 세상은 더 이상 나를 지켜주지 않지만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은퇴 이후의 자유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내가 배운 또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노후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관계의 온도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통장에 숫자가 많다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건 아니고 돈이 적다고 해서 인생이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건 돈이 아니라 고립이었습니다. 은퇴 후 가장 먼저 사라진 건 월급이 아니라 불러주는 목소리였습니다. 하루 종일 전화 한 통 울리지 않는 날이 많아졌고 저녁이 되면 집이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나는
그 고요함이 평화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죠. 그건 평화가 아니라 고립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결되어 있을 때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노인이 되면 그 연결이 점점 끊깁니다. 퇴직으로 사회에서, 이사로 이웃에게서, 그리고 세대 차이로 자식에게서 멀어집니다. 그 결과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 한마디 할 사람이 없어요.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저렸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돈보다 사람을 다시 모으자.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혼자 지내다 보니 누군가에게 먼저 말을 건네는 게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하루 한 명씩 작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커피 향이 참 따뜻하네요. 그 짧은 대화가 내 하루의 리듬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작은 인연들이 내 삶을 다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만난 노부부, 시장에서 일하는 아주머니, 같이 청소 일을 하는 70대 동료들.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알고 서로의 사정을 조금씩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나는 다시 사회 속의 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돈은 쌓을수록 고립을 부르고 나누면 관계를 부릅니다. 나는 매달 1만 원씩 이웃 사랑 성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금액은 작았지만 그 돈이 세상과 나를 연결해주는 끈이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나는 다시 누군가의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기부자 백지수님, 그 단어가 나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같은 봉사 모임에서 만난 한 할머니가 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오늘 참 기분이 좋아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밥 먹었네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내가 받은 게 더 컸다는 걸요. 내가 준 건 1만 원이었지만 받은 건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가난은 단지 통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을 때 그때부터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백지수야, 오늘도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니? 그 질문 하나가 내 하루를 지탱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그 자체로도 이미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는 이 시간은 서로의 삶을 위로하고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깨닫습니다. 노후의 진짜 적은 가난이 아니라 단절이고 진짜 부는 금액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지키는 첫걸음은 나부터 먼저 손 내미는 용기라는 걸요. 오늘 하루 여러분도 작은 인사를 건네보세요. 이웃에게, 가족에게, 혹은 오래 연락하지 못한 친구에게. 잘 지내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말이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고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 계절에 필요한 건 크고 화려한 재산이 아니라 내 이름을 기억해주는 단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이미 성공한 노후입니다. 이제 나는 노후를 두려움이 아니라 배움의 시간으로 받아들입니다. 젊은 시절엔 앞만 보고 달렸지만 지금은 멈춰서 뒤를 봅니다. 그 안에는 후회도, 감사도, 그리고 깨달음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깊게 남은 건 이 한 가지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자세다. 나는 오랜 시간 돈을 목표로 삼고 살았습니다. 돈이 있어야 안전하고 행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니 돈은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도구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삶을 살리기도 망치기도 합니다. 그걸 깨닫고 나니 비로소 지혜로운 노후의 의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는 돈을 나를 자유롭게 하는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돈을 모으는 이유는 불안해서가 아니라 선택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 자유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병원비를 걱정하지 않고 진료받을 수 있는 자유,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마음 편히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자유. 그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5가지 황금률이 있습니다. 첫째, 돈을 기록하라. 지출을 적는 순간 돈은 흐름이 아닌 구조가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새지만 기록하면 멈춥니다. 나는 매일 밤 수첩에 오늘 사용 2무 1,000원 식비라고 적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평안을 만듭니다. 둘째, 돈을 분리하라. 생활비, 의료비, 비상금 통장을 따로 만드세요. 돈은 섞이면 사라집니다. 필요할 때마다 이 통장에서 조금씩 꺼내 쓰면 심리적으로 훨씬 안정감을 얻습니다. 셋째, 돈을 움직여라. 은행 이자를 원망하지 말고 정부 제도부터 활용하세요.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에너지 바우처, 의료비 지원 등 우리가 알지 못한 혜택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정보는 곧 돈입니다. 찾는 자만이 얻습니다. 넷째, 돈보다 사람을 남겨라. 돈은 쓰면 줄지만 관계는 나눌수록 늘어납니다. 도움을 주는 손보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 자체가 가장 큰 부자입니다. 다섯째, 돈으로 마음을 지켜라. 돈이 나를 흔들지 않게 감사와 절제가 중심이 되는 습관을 가지세요. 나는 매일 아침 이렇게 다짐합니다. 오늘도 돈보다 마음이 크길. 이 5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노후의 불안은 어느새 사라지고 삶은 훨씬 단단해집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바뀝니다. 나는 이제 매일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순간 스스로에게 인사합니다. 백지수, 오늘도 잘 버텼다. 이제는 누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을 스스로 지켜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통장에 얼마가 있든, 지금 나이가 몇이든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현실을 직면하고 한 걸음만 내디디면 그게 바로 인생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대는 늘 주고 참으며 버텼습니다. 그건 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증거입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그 강함을 써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불빛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그 불빛이 어둠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그 불빛들이 모이면 우리 세대 전체가 다시 따뜻하게 빛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늙은 게 아니라 여전히 배워가는 중이다. 그 말 한마디가 인생의 마지막 계절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줄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00세 시대, 일하지 않아도 버티는 노후 재정 구조를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꼭 다시 찾아와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당당한 노후를 언제나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